안녕하세요. 자, 해커스 헌법 강사 김춘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 지방직 7급 시험을 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다른 시험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제 이 지방직 7급 시험 기출문제를 참고하시기 위해서 이 해설 강의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행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됐는지, 자, 확인하는 차원에서, 점검하듯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은 국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국제질서. 자, 그러니까 우리 조약이라든가 이런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자, 1번 선지를 보시면은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하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자, 여기까지는 아주 평이하게 일반적인 조약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 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하실 때, 자, 조약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성격 이 정도까지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시고, 자,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 예외적으로 구두 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판례에서 이미 이제 정리가 되셨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서면에 의하지만 구두로 의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판례를 공부하실 때 유의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일 거예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경우가 다가 아니다. 자, 구두로 의한 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2번.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상의 기구이므로, 자, 규약의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입법자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와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된다. 자, 이것은요, 당사국의 견해를 존중하는 정도 선에서 그치면 되는 조약의 성격이지, 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이 국제규약, 이걸 우리가 이른바 자유권규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규약이라는 부분은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의무, 자, 그대로 따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답을 확정하실 수 있을 것이고, 자, 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헌법에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 헌법 제6조 1항의 내용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OX 판단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문장이 되겠죠. 자, 4번.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해 있어서 합의의 명칭,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적 측면 외에도 합의의 과정과 내용 표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당사자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자, 실체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 역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선지였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확정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선지. 민주주의 원리는 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 자, 이거는 판례를 통해서도 이미 이제 정리가 됐던 내용들이겠죠. 물론 우리가 문제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 선지들은, 자, 조문 아니면 판례에서 유래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옳은 당위 명제인가 라는 부분, 자, 이것으로 섣불리 답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판례에서 이런 근거들이 어떻게, 또는 뭐 법률 조문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학습하는 단계에서 다들 확인하시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당위 명제일 뿐만 아니라, 자, 이게 판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내용이어야지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판례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자,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우리 헌법 8조 사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 자, 8조 사항은, 자, 정당에 대해서 이제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을 때, 자, 정당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자, 이때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때 그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이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헌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자,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자, 이런 것들이 현행헌법상 주요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라고 했던 이 판례의 내용, 자, 이 판례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OX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아주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판례죠. 자, 3번 보시면은, 정당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당이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역시 이제 판례에서 유래한 선지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4번.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어떤 정당이 민족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 여기서부터 틀렸는데요. 자, 그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틀리는 부분은 자,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도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당의 해산과 관련돼서 자, 우리 1공화국 시절에 자, 이 정당이 위원정당으로 해산되는 절차, 지금과 같은 위원정당 해산 심판 절차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에 의한 해산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 자,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당에 대한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정당이 소멸돼 버린, 강제로 해산돼 버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려로 2공화국 헌법, 그러니까 3차 개헌 헌법에서 위원정당 해산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 정당이라는 것이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당이 아닌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쉽게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 취소되어 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자, 그런 절차를 도입한 게 위원정당 해산 제도죠. 자, 그래서 현행 헌법상의 정당의 해산 절차, 강제 해산 절차, 그러니까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는 것과 강제 해산하는 것은 자, 서로 다른 거죠. 자, 정당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해산되는 절차는 통상적인 행정부의 이런 처분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게 위원정당 해산 절차의 취지고, 우리 헌법 8조 사항에서 자,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있는 내용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4번만 가지고 봐도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 해산될 수 없게 한다. 이게 우리 헌법의 정당에 대한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 제8조 사항이 위원정당 해산 절차를 정하고 있는 취지가 자, 그런 것이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확정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죠. 자, 헌법 전문들 당연히 다 외우고 계신가요? 자, 제가 수업 중에 항상 강조를 하듯이 헌법 전문은 그냥 좀 길어 보이지만 사실 한 문장이잖아요. 좀 길어서 그렇지. 자, 외워두시는 게 신상에 이로와요. 왜?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그 헌법의 전문에 대한 내용을 묻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 그 내용을 외우고 있으면 헌법 전문에 수록됐는지 아닌지 여부를 맞춰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다행히 이제 이 문제는 헌법 전문 자체를 암기 외우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이보다 좀 더 간단하면서도 만약에 허를 찌르는 문제, 안 외웠다가는 자칫하면 틀리는 문제. 그게 이제 헌법 전문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런 암기를 전제로 한 출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 문제는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자, 헌법 전문에 대한 것은 일단 기본적인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1번 선지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요, 자, 우리 헌법 전문은 우리 헌법을 해석하는 근본 원리, 그다음에 헌법 전문도 어떤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규범성, 이것도 다 가지고 있지만, 자, 헌법 전문에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자, 이 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헌법 전문으로서 3.1운동을 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라고 보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에 의하게 되면은, 자,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자, 헌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로 인해서 이 헌법 전문에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될 수 없다라는 부분과 충돌하는 게 아니죠. 자, 따라서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의 구체적 기본권성이 도출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헌법 전문에서는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될 수 없다. 이거 내용 기본적으로 깔고 계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응분의 예우를 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 자, 이 정도가 이제 헌법 전문의 태도이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헌법적 의무는, 자, 헌법적 의무를 진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어떤 구체적 처분을 해야 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서 2번 선지가 틀렸죠. 그래서 헌법 전문의 법적 효력,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재판의 근거 규범도 될 수 있고 뭐 헌법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 이런 규범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라든가 자, 어떤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좀 무슨 충돌되어 보일 것 같은 내용이 그렇다면 헌법적 의무를 안 지는 거 아니냐? 자, 진다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 자, 이런 취지의 판례를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3번.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자, 특정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자기 의무가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가 해석상 도출된다고 자,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 자기 의무가 헌법 전문에서 바로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헌법 전문의 효력에 대한 이제 일관적인 해석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1972년 7차 개정헌법의 전문에서 자,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이죠.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교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자, 규정하였다 돼 있죠. 자, 우리가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됐을 법한 내용 중에 자, 3.1운동이 있고 4.19가 있고 자, 5.16이 있고 자, 또 하나 따진다면 이제 5.18이 있을 수 있는데 자, 5.18은 우리가 헌법 개정이 논의가 될 때마다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 자, 께서도 원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 전문에 5.18 뭐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문구를 넣겠다 하셨는데 자, 우리가 현재 현행헌법이 1987년 체제예요. 자, 1987년은 자, 5.18의 주범인 전두환이 집권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개헌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1987년 헌법에 5.18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3.1운동, 4.19, 5.16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면은 자, 우리가 재헌헌법에는요 3.1운동의 정신 이런 부분 자, 독립정신 이런 관련된 내용이 우리 재헌헌법에 들어있었을까요? 안 들어있었을까요? 자, 들어있었어요. 다만 현행헌법에서 3.1운동에 대해서 처음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3.1운동 그 자체가 처음 헌법 전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무엇?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 문구가 처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자, 3.1운동은 재헌헌법부터 3.1정신, 3.1운동으로 인한 독립정신은 재헌헌법부터 쭉 들어있었어요. 다만 현행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타 4.19는 언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최초가 자, 4.19가 일어난 게 언제죠? 자, 1960년이에요. 그럼 1960년이면 자, 60년 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게 자, 60년 이후에 처음 헌법 개정이 3차 개헌이죠. 그리고 4차 개헌이죠. 이때 4.19 이후에 일어난 헌법 개정이니까 4.19에 대한 정신 개선 이게 들어갈 법한데 자, 이때는 안 들어갔었어요. 자, 왜 안 들어갔을까? 자, 헌법 전문의 개정 역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 전문 개정은요 5차 때 처음 개정됐어요. 자, 그러니까 전문이 개정된 적이 없는 3차, 4차 헌법 때 헌법 전문에 추가로 뭐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개정된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5차 개정될 때 최초로 자, 4.19에 대한 정신과 자, 5차는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집권하면서 생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16도 같이 넣겠죠. 그래서 3.1운동은 독립된 이후에 제정된 건국헌법에서 쭉 들어가 있었고 4.19, 5.16은 자, 5차 개정헌법 때 처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6차 때는 헌법 전문의 개정이 없었고 자, 7차 때도 여전히 쭉 들어가 있었죠. 자, 8차 개헌에서는요, 전두환 집권기에는요, 자, 3.1운동의 정신만 계승한다 이야기가 있고 4.19, 5.16에 대한 이야기는 전문에서 빠졌었어요. 자, 이런 연역적 흐름을 전문에서 한번 이제 또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 부담으로 이전할 명령일 뿐. 자, 중요한 부분이죠. 공동체 전체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이야기지 이것을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교육의 무상성은 자, 이것을 사회 공동체 전체 부담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 이걸 이제 이 판례에서 알고 계실 것이고요. 자, 그래서 1번 선지는 자, 틀린 부분이 없죠. 자, 옳은 내용이고요. 2번
헌법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학교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자,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31조 사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은 학생의 선발 등 전형에, 자,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자,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수시 모집에 지원하려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되는데, 자,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에 지원하는데, 어떤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지 않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례.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런 선지로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헌법 제31조 1항에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 균등권은, 자, 여기 나온 대로, 자,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 판례를 아시느냐라고 출제하는 부분이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자, 옳은 것은 1번 선지로 확정이 될 수 있겠고요. 자, 5번.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개별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져지는 게 아니라, 자, 평등의 원칙을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이걸 따져서 결정된다. 뭐 특별히 판단에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2번. 헌법 11조 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자, 뭐의 평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자, 법 내용 평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자, 법 적용 평등을 요구한다는 부분, 적용의 평등을 요구한다는 부분은 주로 무엇을 규제하는 거예요? 자, 법의 집행 단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 평등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자, 법 내용 평등까지 요구한다는 이야기는요. 자, 내용 평등까지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자, 이 법 내용 평등은 법률을 제정하는 제정자, 그러니까 즉 입법, 자, 입법을 통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 11조에서 말하는 이 평등이라는 부분은 적용에서 평등일 뿐만 아니라 법 내용 평등, 따라서 이것은 곧 법 제정 평등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계실 판례일 것이고, 자, 3번.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굉장히 이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요소들을 지문에서 많이 녹여내고 있죠.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하다. 이런 정도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자, 위헌이라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4번. 고등학교를 졸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학 기간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공직 후보자에게는, 자,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력에 대해서 그 학력을 기재할 때 그 수학 기간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인가라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요, 이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 판례를 이미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취지예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요, 수학 기간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등학교 3년 전인 거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졸업했다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다 됐나 보다 알겠죠. 다만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요, 이분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1년 다니다 중퇴한 것인지 2년 다니다 중퇴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자, 고등학교 중퇴라고만 적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한 달만 다니고 중퇴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년 6개월 다니다 중퇴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자, 이 부분의 정보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 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판례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중퇴한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를 다녔던 기간이 천차만별이나,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 기간이 3년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의 취지였어요. 자, 그래서 틀린 판례는 이제 틀린 내용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재판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1번.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법에는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잘 정리가 돼 있으실 거예요. 자, 배심 재판 제도는 우리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이 배심 재판 제도는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분이고, 자,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이 조항은, 자,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한 판례, 자,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항은 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판례 취지 알고 계실 것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자, 헌법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국회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자기 의무를 자, 부담하느냐. 자, 부담하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죠. 자, 우리 현재의 결정은 부담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취지도 여러분들이 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자,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은요, 자, 대통령, 국회, 대법원, 이렇게 이 입법, 사법, 행정 이 3부가 각각의 3분의 1씩의 구성 권한을 가져요. 자, 그런데 자, 국회에서 선출해서 임명된 재판관 중 한 명이 공석이 생겼다 그러면은 자, 국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3분의 1의 구성 권한 중에 3분의 1이, 그러니까 전체의 9분의 1이 지금 공석이 발생한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각각 입법, 사법, 행정 각각 3분의 1씩 구성 권한을 부여하도록 취지는 그 비율을 지켜야 될 필요성, 이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비율이 깨진 상태에서 자, 원래 9분의 1이어야 되는데 자, 이게 한 사람이 빠져버리게 되면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치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공석인 경우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될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으로 확정할 수 있겠고요. 4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냐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든가 자,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요,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자, 이것이 본질이지 반드시 뭐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될 권리 또는 뭐 삼심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 자, 알고 계실 거예요. 자, 7번. 청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법률 조문에서 유리한 지문들이 대거 이제 포함되어 있는, 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조문을 그냥 아예 띄워놓고 한번 봐보죠. 자, 우리 청원법 3조, 자, 부속법령을 공부하실 때는, 자, 이미 기출됐던 부분을 밑줄 쳐놓고, 아, 이 부분이 전에 기출됐었지. 아, 이런 유형으로 바뀌었었지. 이렇게 출제됐던 부분을 확인하는 거, 플러스 하나는, 자, 이미 출제됐던 조문에 관련된 다른 부분에서, 아,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부분도 예상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강의할 때도 이미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청원법 3조 같은 경우는 이 법에 의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화와 같다 해서, 자, 국가기관에 청원하는 거, 뭐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니까 뭐 법조문의 내용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아, 그건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자, 이런 부분들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기관임을 아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읽어보시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자, 법인이나 단체도 이렇게 청원 대상 기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더더욱 특이한 부분이 이거죠. 자, 개인. 자, 개인도 청원 대상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이 청원 대상이 되는 개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 개인도 청원 대상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 조문을 공부하실 때 좀 유심히 보셨어야 된다. 강조했던 부분인데, 역시나, 자, 이렇게 출제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1번 선지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에게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개인에게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시게 되면, 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가 되는데, 자, 우리 청원법상에 바로 3조의 바로 다음 조항이 4조죠. 다음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요? 청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 청원에 대한 사항이 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 자, 이런 조항을 확인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정리하셨을 법한 내용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 청원을 접수했을 때는 청원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 각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인쇄해서 배부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인쇄해서 배부하는 방식과 자, 그것을 의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에 입력하는 거, 이것을 지금 등가성을 가진 행위로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청원뿐만 아니라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한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야. 과거는 인쇄해서 의원 개개인에게 의원실에 배부하는 자 이런 상황 이런 것만 있었다면 지금은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 이것도 등가성을 가진 행위로 보고 있다는 취지. 요걸 이제 청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확인하시는 자 그런 취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자 국회법상에 이제 청원은 자 의원에게 소개를 받거나 또는 이제 기타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뭐 어떤 이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의원에 의해서 소개를 받은 청원 자 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것도 보시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법률 조항 부속법령에 관련된 취지였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8번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1번 20조 1항에 근거한 종교 전파의 자유는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이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 이렇게 아프간에 뭐 이런데 이렇게 선교 여행 가거나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그 우리가 국가에서 거기는 뭐 테러가 이제 빈발하고 있어서 여행 금지 구역이다 이런 걸 설정함으로써 자국민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을 막거나 또는 뭐 선교 활동을 위해서 출국하면서 막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종교 전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 부분, 자 이 판례를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2번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자 수임액은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므로 자 이를 보고하도록 한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지 않죠. 자 변호사의 수임 사건 건수, 수임액 이런 부분은 내밀한 사적 영역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 업무의 어떤 공익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이런 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가졌던 판례죠. 자, 3번 음란 표현은 자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판례 태도가 잡히기 전에는요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이 음란 표현도 자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흔히 이제 묶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내에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3번으로 확정하실 수 있겠죠. 4번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 신분의 박탈, 직무정지가 포함되는 것이지 자 특정의 보직 또는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자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것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른바 뭐 공무생의 자유라고 좀 표현했는데 이런 내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셔가지고 자 이런 권리가 있나 보다 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자 공무단위권의 내용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번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종래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개인에게 이 허용되는 수익 가능한 재산권의 제한인가요?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인가요? 자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자 토지 사용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종래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었어야 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종래에 이용하던 방법에 따른 토지 사용도 할 수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 수익을 전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이거는 한계를 넘어선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는요 토지 소유자가 수행해야 될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었기 때문에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 이 비례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번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요, 이 소액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이 소액 임차인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 자,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 갖춰두는 것, 이 조건을 갖춰두는 것, 이게 대항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소액 임차인을 그보다 후순위의 어떤 채권자들보다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순위를 확정해 두기 위해서 자, 이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소액 임차인의 뭐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그런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조치에 대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판단은 오히려 이제 억지스러운 부분이고, 자,
근데 이제 이 소액 임차인의 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민등록을 미처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 자, 이렇지 않다고 해서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한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주민등록도 맞춰지지 않은 사람, 소액 임차인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보호를 해줬어야 될까요? 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갖춰서 자, 대항력을 갖췄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한 거, 이 부분까지 보호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과도한 이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항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 이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자,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 아니 된다는 것이고, 자, 사회적 지속성과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뭐 너무 당연해서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 게 없는데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자, 농지는 그 사회성과 공공성의 정도는 일반적인 토지와 동일함으로 된다. 자, 여기 부분 틀렸죠. 자, 농지는요, 그 사회성과 공공성 면에서 일반적인 토지보다 훨씬 강해요. 자, 토지는 토지가 아닌 다른 어떤 물건에 대해 기본 동산에 대한 재산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공공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 그 토지 중에서도 농지는 특히나 사회적 공공성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이 강할수록 자, 농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 심사의 강도가 자, 다른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자, 더 낮다고 봄이 상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 심사의 강도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판례의 취지. 자, 이 부분을 취지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토지와 동일하다고 본 것부터 틀리긴 했지만, 자,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기준이 자, 낮다고 보는 것이, 자, 헌법심사의 강도가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판례의 취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1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상신한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특별 사면을 상신하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이제 부속법률 관련된 자, 조문들을 띄워놓고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특별 상신을 자, 특별 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복권 등을 상신한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지문에서 특별 사면을 상신한다 되어 있으면 아, 그 외에도 야, 여기 이번에 출제된 건 이것이라 할지라도 아, 사면, 감형이라든가 복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복권도 상신 권한도 법무장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확인하시면 자,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 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에 대하여는 그 유예 기간을 자, 단축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사면법 7조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7조의 조문. 자, 그거 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조문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조문을 확인하심으로써 답으로 확정하실 수 있게 OX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3번. 자, 유죄 확정 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된다. 자, 이거는요, 현재 판례 태도가 정립되기 전에 자, 과거의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판례의 내용이 이제 반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도 자, 어떤 재심 청구 대상이 되는 유죄 확정 판결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이 자, 현재 대법원 판례의 취지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취지가 자, 바뀐 내용이다. 그래서 바뀌기 전 판례 내용으로 틀린 지문을 이제 구성해낸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특별 사면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자,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한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해서 사면을 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이것을 형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판례의 취지를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이냐, 일부를 사면할 것이냐, 이거는 사면권을 가진 사면권자의 정권에 속하는 사안이다. 이런 정도의 판례의 취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1번.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1번.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자,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사유는 뭘까요? 자, 이거는 이제 탄핵 사유를 말하는 것이겠죠.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위법사항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이제 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파면 결정이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 그러니까 단순한 법 위반이 사실이 있다 자체만 가지고 파면해서는 안 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자,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고, 2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한다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국민 생명이 위험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며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른바 이제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자, 대통령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어떤 직접 구조활동을 참여해야 되는 등 구체적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죠. 자, 3번. 대통령은 국가 안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정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자, 판례의 내용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사항, 이런 헌법 조문이죠. 자, 긴급 명령권에 대한 부분은요, 76조 2항에서 자,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자, 이게 아니고요,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요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외로 판례에 대해서 좀 머리 아프시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헌법 조문이라든가 부속 법령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서 이렇게 틀리게 질문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리게 됐죠. 자, 틀리게 잘 바꿔서 출제하는, 자,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을 한 것이냐. 자, 이건 76조 2항의 내용이라면 헌법 제76조 1항처럼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및 처분처럼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이냐라는 구별, 이거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4번 내용은, 자,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서, 자, 헌법 제68조 임기가 만료되는 때 임기 만료 70일 전 내지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이 조항,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자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게 틀렸다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 자, 이렇게 OX 판단을 잘 해보시게 이렇게 이 조문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1번.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위 법규 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그럼 허용이 안 되죠. 자, 그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강, 자, 큰 틀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해서, 자, 이렇게 이게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하위 규범에 위임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재위임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 위임이 금지된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하위 규범에 재위임하는 거,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으로 바로 확정이 되겠고, 2번.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의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을 뿐 불령에 대해서 직접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됐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법규 명령에도 충분히 다, 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죠. 자, 3번. 국무위원은 행정각부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됐는데, 자,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이제 헌법 조문의 문제예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국회는 대통령에게 행정각부의 장을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 됐는데, 자, 헌법 조문의 경우는요,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라 역시 국무위원의 해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국무위원회에서 해임되게 되면 장관에서도 해임되는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의 명문의 규정은, 자, 행정각부의 장이라고 해임이라든가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이 아니라, 자, 국무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자, 헌법 조문의 명문의 규정을 확인하시자라는 취지의 문제죠. 자, 13번. 헌법 소원 심판이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되는데, 자, 이게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공권력에 해당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 이게 해당되는 게 이게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선지죠. 자, 1번.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요, 이거는 국민에게, 그러니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의 관계야. 그 사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을 만한 연결점이 없어요. 따라서 이건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성이 없어. 자, 2번.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인 회사에 대한 상장 폐지 확정 결정.
자, 한국증권거래소와 자, 이 회사의 관계. 자, 이 부분은요, 사법상의 계약 관계예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무슨 공법상의 어떤 규제 이걸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본질이 사법상의 계약 관계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안 되죠. 사법상의 계약 관계에서 그 계약을 회사는 결정을 한 것이니까, 이거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에요. 자, 3번. 한국방송공사 예비사원 채용 공고. 자, 어떤 채용. 자, 이 채용이라는 부분은요, 예, 사법적인 계약, 채용 계약에, 근로계약 같은 것을 체결에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공법인의 KBS 한국방송공사가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이 부분은요, 공기업 같은 거, 공법인에서 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이거는 기본권 침해에 직접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가 없어요. 자, 남은 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대한 공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성, 헌법소원에서 행되는 공권력의 행사성이 인정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국회와 관련된 정족수가 다른 것으로 연결된 것은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많이 실제 시험에서 틀리신 분들은 본인을 많이 반성하셔야 될 거예요. 왜? 이런 문제는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나 합격을 기대하고 시험 치시는 분이라면 이 정족수 관련된 문제, 특히 헌법에서 이 정족수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암기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해제 요구, 헌법 개정안의 발의, 자, 제적 과반수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2번은요, 국회 임시 집회 요구는요, 제적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것이죠. 자, 국무회의 해임 건의 발의는요, 이건 제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발의냐 의결이냐도 잘 구별하셔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정족수 구별하셔야 될 텐데, 자, 정족수 다른 거 2번으로 이미 답이 확정이 됐어요. 자, 3번. 국무총리 해임 건의 의결, 방금 말씀드렸죠. 제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자,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역시 제적 과반수가 해야 돼요. 자, 그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는요, 똑같이 제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요, 제적 과반수가 발의하고 제적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적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 헌법 개정안의 의결, 국회 의결, 그리고 국회의원의 제명 의결, 자, 이런 필수적인 사항들, 이걸 암기하고 계시면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별로 어렵게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없죠. 자, 답은 2번으로 확정하실 수 있겠고요. 자, 15번.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되는데, 자, 가번. 이 가번으로 지금 수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기억년 디귿이라든가 이런 그 표시를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나다라로 다 바꿨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가나다라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받은 문제 원문과 좀 다른데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임의로 바꿨다라는 거, 그거 외에 지문의 순서나 이거는 바꾼 거 없어요. 자, 국회의원의 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다 되는데, 자, 이 심의 표결권은요, 국민에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본질적인 임무인 입법적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스스로 개인적 의사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번은 자 틀렸고, 그래서 가번이 포함되어 있는 지문은 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답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을 보시게 되면,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는 제적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될 이 법조문 그대로예요. 자, 이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나번은 맞는 선지고요. 자, 그럼 다번.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에 겸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을 겸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이거는 역시 국회법 29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는 일단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가 맞기 때문에 일단 3번도 답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어이 다 확인할 수밖에 없게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라번을 보시죠. 자,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다만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및 영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죠. 자, 뭐니 해도 건물주가 최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제가 부속법령에서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임대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가능해요. 다만 이것도 제한은 있죠. 의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인데, 뭐 임대업 하시면서 의원 직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딱히 뭐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 종사 업무에 종사할 수는 없는데, 뭐는 가능해? 뭐니 해도 부동산이야. 임대업은 가능해. 물론 이것도 제한은 있지만, 뭐 이런 예외적으로 자 영리 업무에 종사 금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임대업은 허용된다. 이런 취지를 기억을 해주실 만한 조문. 자, 이것도 부속법령 공부할 때 유난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조문으로 다 확인했던 부분들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16번을 보시게 되면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법원의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 재판에 의하여도 의하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 단심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재판에 받을 권리, 자 이른바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 이 부분이 자 만약에 이렇게 단심 재판으로 끝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침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를 설명하는 판례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대법원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독립적으로 사법권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특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고, 자 사실확정도 대법관의 권한에 속하여 라고 되는 부분. 자, 이것도 우리 판례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취지를 확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실확정과 법률에 대한 판단. 자, 이게 두 가지가 이 재판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게 우리가 1심, 2심은 이제 사실 판단, 법률 판단을 병행하고, 자,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법률심이라고 해서 법률 판단만 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체계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적어도 한 번 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자,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끝나게 되면 사실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니까, 이거 헌법이 정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 자, 이 판례에서 답하고 있듯이, 자, 대법원이 사실확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단심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사실확정과 법률 판단 두 개를 다 하기 때문에, 자, 대법원의 단심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확정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것은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약식 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 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되므로 법관의 양형평등권을 침해한다 된다. 자, 문장을 되게 그렇다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약식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라는 취지는요, 피고인이 약식 재판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이 형량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상소제도 같은 경우에도요, 1심에서 받았던 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자,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2심에서 중한형을 선고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왜? 피고인이 만약에 2심 청구했다가 재판관한테 밉보이면 내가 1심에서 받았던 형보다 더 중한형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게 되면 위축돼요. 위축돼서 정식 재판 2심, 3심으로 상소를 하는 것을 포기하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약식 재판이라는 절차에서 나에게 처해진 불이익을 내가 다투기 위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자칫 더 중한형을 받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권리 부재를 받을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심리적 압박을 누리게 돼 있죠. 자, 그런 취지에서 약식 명령형보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당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법원정지법 8조는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도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신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에 하나여 구속력을, 자, 당해 사건에서 구속력을 인정한 것.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 서로 다른 사건에서 자, 그러니까 A 사건의 판례가 자, B 사건의 결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걸 우리가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에서 신급을 달리해. 그러니까 1심의 결정과 2심의 결정이 있다면 2심의 결정이 상급법원의 결정이니까 당해 사건, 같은 사건에서 2심 결정이 또는 3심의 결정이 자신보다 하급심의 결정을 기속한다는 취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그 후 동종의 사건에 관한 시설에서의 구속력을 가한 것이 아니다. 즉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4번.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으로 상고심에서 관할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 자, 이것도 여러 번 이제 시험에 출제된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생각하시면 자, 우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 반드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자,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대법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심, 2심까지만 하고 대법원의 상고가 제한되거나 자, 대법원에서까지 판단해야 되기에 너무 사소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17번.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르면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푸셨는지 쉽게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죠. 자, 법원조직법이라는 이제 부속법령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가본 보시게 되면은, 자, 법률 조문으로 보죠. 법관의 정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헌법 조문에는요, 법관의 정령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다 위임이 되어 있어. 따라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법률의 개정만으로 법관의 정령은 연장이나 뭐 단축이라든가, 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번은 틀렸고요. 자, 나번 보시면은, 자, 관련 조문 그대로 띄워놓고 그냥 보시죠. 자,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하면 법률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자, 중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요, 생애에 걸쳐서 2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임은 연달아 하는 게 연임이고, 중임은 생애에 걸쳐서 2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연달아 하건 뭐 띄었다 하건 평생에 걸쳐서 2번은 못 한다는 이야기는요, 중임이 금지됐다는 이야기는 연임도 당연히 포함돼서 금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임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중임을 금지하게 되면 연임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생애에 2번 할 수 없는데 연달아 하는 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연임을 규정한 경우에는요, 자, 당연히 자, 중임이 되는 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법원조직법 49조 관련된 내용은 자,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 답은 자, 답은 문제를 한번 또 띄워보죠. 법관의 재직 중 대법원장의 허가가 없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의 법인단체 임원으로 자, 취임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자,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자, 이런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는 뭐예요? 4호에 나와 있는 내용. 대법원장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이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가 없이 무보수직이라도 보수를 명예라는 관련을 갖고 있다는 무보수직, 자, 보수를 받지 않는 직무라도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는 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관의 재직 중에.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자, 이것은 자, 법관의 결격사유에 자, 43조의 1항의 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도 탄핵으로 파면되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관. 그러니까 법관은 탄핵에 의해서 파면이 되면은 영원히 다시는 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에도 자, 보통 다른 공직도 마찬가지 5년이 지나면 다시 임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법관으로 또 임명될 수 없는 사람 중에 특이한 것들. 자, 이것만 출제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언젠가 나올 수 있는 거. 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자, 탄핵 파면은 5년인데, 자, 대통령 비서실 소속에는 3년이 지나야 되고, 자, 공직선거법 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3년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5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자,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지금 나온 것이 이제 좀 나온 것 이후에 나머지에도 나중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취지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딸랑 자, 43조 1항의 2호만 딱 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자, 부속법령은 다른 것들이 자, 총탄이 한번 떨어진 곳 이후 이 주변에도 다시 총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취지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18번.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1번. 법률 조항 자체가, 자,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냐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 침해를 하며, 자, 입법행위도 포함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요, 다른 구체적 집행행위도 없어야 되고 하위 규범의 위임을 요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어떤 요건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요, 그 법률 자체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 자, 알고 계실 것이고요. 2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이고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을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게 아니죠. 왜? 재량행위니까. 자, 이런 경우는, 자, 구체적인 집행행위, 그 재량행위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될 때, 이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는 것이지 법령 그 자체의 침해 직접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전제로 해서 3번도 거기에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선지예요. 국방부 장관이 군내 불온소득 차단 대책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럼 그 지시를 받은 하급 부대장이 일반 장성들을 대상으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해야 돼. 자, 집행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이 지시 그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예요. 왜? 그 하급 부대장들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지 기본권 침해. 자, 책 내놔 해야지 되는 것이니까. 지시 내린 것만 가지고는 침해 직접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4번. 법령이 침해 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령이 이례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관이 심사 재량의 여지가 없다. 자, 이거죠. 심사 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럼 그 법령에 그대로 집행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요, 그리고 한 경우와 집행행위 대상으로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면, 자, 이 경우에는, 자, 예외적으로 법령 그 자신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확인하고 계실 판례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되는데, 자, 가번.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 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제 중층구조. 자, 중층구조라는 말은 예를 들면 시, 군, 구가 있다, 이런 구조가 있다면 시 아래에 뭐 구가 있다, 뭐 이런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중층구조, 겹쳐있는 구조죠. 이런 구조를 계속하여 존속할 것인지 또는 말 것인지, 이 부분은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입법소권에 보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내용은, 자,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권한쟁의가, 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 및 지방자치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자, 이거는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헌법재판소법, 자, 62조 2항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보시면 알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법조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조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자, 지방선거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자,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판례죠.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죠. 자, 4번. 자,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항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들로 제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자,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또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은, 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안들, 이것도, 자, 이것이 출제됐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것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자, 이런 놈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해 볼 만한데, 자, 여기 밑줄 쳐진 내용대로, 자, 법령에 의해서 법령이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는, 자, 6호 같은 경우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제 내용인데, 자,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사항. 자, 그래서 같은 사안으로 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곤란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도, 자,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부수법령 공부하실 때는 추가적인 출제도 예상해서 공부하실 수 있다. 자, 이런 항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자,
국회 입법 절차 및 의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1번.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대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의 비상적 예외적 의사 절차에 해당한다. 자, 이게 판례의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2번. 국회 회의는 국회 활동을 주권자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므로 정보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의사 공개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할 때 국회 의사는 공개되는 게 원칙이야. 이 의사 공개의 원칙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되는 것이야. 자, 근데 예외가 있었던 게 상임위원회 중에서 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자, 또 비공개가 원칙인 게 국회는 아니지만 뭐가 있었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자, 이 심사 같은 경우 이것도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가 공개였죠. 자, 그러니까 비공개가 원칙이었던 자, 국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가 원칙인 정보위원회 회의. 자, 이 부분도 자, 보시면 되겠죠. 자, 비공개가 원칙인데 어떤 경우도 공개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는 공개되는 것이고, 자, 소위원회도 다 공개인데, 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 자, 2번이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답은 이걸로 확정할 수 있겠고,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3번. 국회의장이 국회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의 변경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 자,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자,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4번.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이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나, 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모두를 생략하거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자, 조문을 그대로 출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국회법 39조의 안건 심의에 관한 조항이죠. 자, 이 조항의 취지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에 실시된 지방직 7급 자, 헌법 기출 문제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자,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친 것보다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곤란한 시험의 유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적인 그 학습량을 충분히 가져가셨던 분들이라면 다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쉽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다만 이제 부속법령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정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부속법령에 관련된 부분은 공부하실 때 이른바 이제 계륵, 우리가 삼국지에서 나온 이제 그 고사성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먹자니 살이 너무 없고 또 안 먹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부분이 이제 부속법령적인 측면인데, 이 부속법령은 제가 강의 도중에도 해설 강의 도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비교적 자주 출제됐던 빈출됐던 부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이게 합격하려고 작정하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학습량이어야 되고, 그게 수험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예요. 자, 다만 한 번도 출제적이 없는 부속법령까지 우리가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됩니까? 그건 다 할 수가 없죠. 자, 만약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조문을 만약에 내가 눈에 담아둬야 된다면, 그 부분은요, 제가 해설 강의 도중에도 가끔 언급을 해드렸듯이 그 출제됐던 조문에 관련된 요건, 그러면 우리 출제가 원칙 본문에 출제됐다면 단서 조항이라든가, 또는 허용 규정에 출제됐다면 배제 조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던 인근의 조항들은 자, 다음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속법령은, 이미 출제된 부속법령은 다 준비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플러스 알파, 자, 그와 관련된 연계 조문들도 가능하면 좀 더 보고 들어가자. 이 정도면은 뭐 부속법령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급의 자, 수험생, 자, 경제력이 있는 수험생으로 준비를 한 채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시험을 마치시고 합격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헌법을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해서 합격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